안녕하세요. EPS 편입수학 강사 신재현입니다. 오늘은 기초 편입수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편입수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제일 처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이공계에서 편입수학을 시험 보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편입수학은 대학수학입니다. 결국에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편입수학인데, 그럼 편입수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이 뭐냐면 미분적분학입니다. 미분적분학이 대학교 1학년 과정에 1학기, 2학기 그 두 학기에 걸쳐서 미분적분학을 배웁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미분과 적분을 배웠는데 그거에다가 조금 더 알파돼서 미분, 적분을 배우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편미분, 중적분, 급수까지도 포함되어서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학이라는 과목을 두 학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을 올라가면 공대라든가 아니면 좀 수학을 깊게 사용하시는 학과 같은 경우는 공학수학. 어떤 분이 이제 공업수학과 공학수학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자주 물어보긴 하는데, 공학수학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업은 옛날에는 이제 공업하면 약간 좀 장인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요즘은 공학하면 뭐예요? 뭔가 엔지니어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학수학이라는 이 과목을 또 배우게 됩니다. 2학년 때 공학수학이라고 해서 미분방정식과 라플라스 변화를 배우게 돼 있어요. 1학기 때. 그리고 2학기 때는 벡터 해석학. 좀 더 많이 배우는 과는 뭐 복소 해석. 여러 가지 그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학수학 안에 선형대수까지도 실제로 포함돼서 배우는 과가 있고, 아니면 이 선형대수를 따로 하나의 과목으로 분리해서 배우는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대수가 하나의 과목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선형대수가 뭐냐? 지금 제가 뭐예요? 뭐 미분적분학이라고 얘기했고, 공학수학이라고 얘기했고, 선형대수라고도 얘기했고, 이 안에서 뭐 편미분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중적분, 그 다음에 급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학 수학에서 배울 거, 편입 수학에서 배울 내용은 얘네들인데 총 몇 학기, 4학기에서 5학기 정도에 걸쳐서 배우는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6개월 과정으로서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학교에서 이렇게 이공계 편입 시험에서 수학 시험이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확대되었느냐? 지금 보면 어느 대학이든 다 공대가 많이 파워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대 교수들의 요구가 뭐냐면, 지금 편입 몇 학년으로 편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학년이면 뭘 배워요? 1학년 때 주로 뭐 배워요? 교양 필수에다가 그 다음에 그냥 교양 과목들을 많이 듣고, 2학년 때는 뭘 배워요? 전공 기초 과목을 배우죠. 전공 기초. 전공 필수 하면서 전공 기초 과목들을 배우고, 3학년 때부터 뭐예요? 이제 세분화된 전공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학부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도 아직 학부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학부제가 너무나도 좀 애매하다 해갖고서 다시 과로 분리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리하고 다시 합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부 전공을 갖다가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분할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3학년 때부터 내가 원하는 전공 과목을 들어서 대학교에서 이걸 공부해서 나가서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3학년 과정이 뭐냐면 세부 전공 과목입니다. 세부 전공 과목.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3학년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2학년 과목 다시 들으려면 학점 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겹쳐요. 시간표도 겹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학년 딱 들어와 갖고서 3학년 과목을 듣고 4학년 과목을 들어야지만 제 학기에 졸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3학년에 맞는 학생들이 들어오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적어요? 의외로 적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 또는 1년을 더 다니셔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이공계 편입시험에서 수학시험이 확대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일단은 3학년으로 편입하기 때문에 전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요. 전공을 들을 수 있는 이해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편입수학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가는 과는 수학을 안 배우는데요? 하는 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왜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이제 좀 이따 수학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수학의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공대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인원수도 많죠. 공대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까지 뽑는 인원수 중에 편입 중에 공대 인원수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그 편입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수학을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수학 공부를 하고서 3학년 과정으로 올라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이공계 편입시험에서 수학시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럼 편입수학은 언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언제예요? 대부분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개인마다 수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틀려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아주 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학교 때도 아주 잘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워낙 범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 능력에 맞춰서 3번에서 4번 정도는 편입수학 전체를 반복해서 문제 푸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3번에서 적어도 4번 정도까지는 반복할 수 있는 시기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편입수학 시험 준비를요. 그러면 언제가 좋겠느냐?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솔직히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들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들어왔으니까 좀 더 놀고 하다 보면 1학년 때 대부분 학점 잘 따는 애들은 뭐예요? 그냥 원래 좀 잘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애들이랑 노는 거 좀 덜하거나 아니면 평상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학점이 잘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편입 수학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늦어도 몇 월? 3월 달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3번에서 4번 반복해야 된다고 했죠. 그 정도 반복하려면 한 번 반복하고 모의고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 거랑 한 2-3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시험 보러 가는 거랑 어떤 게 더 합격 성공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편입 성공률은 3-4번 반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늦게 시작하셔도 마찬가지예요. 3번, 4번 정도 반복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간혹 가다가 카페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공학수학까지 미적분학과 공학수학을 학교 과정으로 배우셨던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배웠고 그 다음에 그때 배울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했던 분. 그런 사람들은 벌써 몇 번 경험을 한 거예요. 최소 한 번은 벌써 학교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6개월 만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 그 과정을 갖다 수업을 들어봤기 때문에 6개월 안에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수업을 들었더라도 못 쫓아간 사람이 반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봤지만 반 이상이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수학이라는 과목을 왜 대학교에서 시험 보게 되었느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학이라는 건 어떤 과목이에요? 수학이란. 제가 5가지로 이제 정의를 해드릴 거예요. 5가지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수학은 언어예요. 언어. 일종의 언어입니다. 제가 어떤 용어를 막 사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유값, 고유벡터, 그 다음에 정사형, 그 다음에 뭐 그린 정리, 라플라스 방정식 막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지금 알아듣는 거 있어요? 들어봤던 거 있으세요? 혹시? 없죠. 뭐냐 하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지금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단어를 암기하는 거죠. 왜 단어를 많이 암기해요?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뜻이 나야지만 그 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코미디 같은 프로그램에도 그렇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투리 쓰면 어떻게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사투리가 어디예요? 진짜 못 알아듣는 사투리가 어느 나라, 딴 나라 같은 말 어디예요?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정도예요. 뭐냐면
우리들이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알아야 돼요? 수학적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수학적 용어를 들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지도 정의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훨씬 더 이제 수학 공부하는데 편리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언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용어가 나왔다, 모르는 정의가 나왔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 두 번째. 그럼 수학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수학은 얘가 논리적입니다. 논리적. 그러니까 수학을 갖다가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논리적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따지죠, 자꾸.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렇죠? 이건 왜 그렇죠? 그렇죠? 계속 따집니다. 왜 이렇고를 계속 따져가는 게 바로 수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수학자랑 뭐랑 같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보시면 수학자랑 철학자랑 같았어요. 왜냐하면 따져야 되니까. 이걸 따지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따지다 보니까 수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철학자들이 다로 그런 모든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논리적인 특성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수학은 구조라는 특성을 가져요. 구조적이다. 뭐냐면 어떤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를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문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외국이 우리나라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말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영어도 단어로만 얘기해도 의사는 통하죠. 근데 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는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영어가 구조가 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수학도 논리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측면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함수를 설명할 때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y는 fx? 다 알고 있죠? y는 fx다. 이게 뭐예요?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그럼 얘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이 등호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등호가 존재하죠. 그럼 등호가 있고 오른쪽과 왼쪽이 있죠. 오른쪽과 왼쪽이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x가 뭐예요? 일종의 집어넣는 값이에요. 입력이에요. 입력. 오른쪽에는 입력이 항상 존재해요. 왼쪽에는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출력. 이거 바뀌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 y는 fx, y는 뭐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수식 자체도 y는 fx라는 이 간단한 함수를 나타내는 수식 자체도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미분계수의 정의 같은 것도 설명할 때 걔가 수식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걔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항상 수학은 논리적인 측면을 따지기 위해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갖고 있느냐? 수학은 순차적이에요. 순차적이다. 순차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순차적. 예, 어떤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에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방을 싸야겠죠. 가방을 싸고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 가서 눌러갖고 타고 내려가서 내가 버스를 탈지 전철을 탈지에 따라서 그 방향에 가서 그렇죠? 그 전철을 기다려서 가고 또 집에서는 또 내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철을 내린 다음에 또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떻게 가야 되죠. 심지어 어떤 물건을 갖다가 사려고 해도 우리는 그냥 당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마다 또 다 틀리죠. 잘 준비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어떤 집은 뭐부터 해요? 옷부터 갈아입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어때요? 먼저 씻는 집이 있죠. 씻고 옷 갈아입고 그렇죠? 그 순서가 바뀌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어때요? 그냥 누우면 끝나는 거죠. 누우면 그냥 자는 거예요. 잘 준비해. 그것도 틀려요 다. 어떻게 보면 그 순서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수학을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 논리적 구조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연히 어떤 순서에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수학 문제를 보면 항상 뒤에 해설이 있죠. 해설을 보면 순서가 나와 있는데 순서를 무시한 해설들이 꽤 많아요. 중간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거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저도 대학교 때 공부를 해봤는데
도저히 못 풀겠다고 해답지를 딱 봤어요.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 뭔지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생략된 과정들을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생략된 과정을 집어넣어 봤어요. 제가 그 과정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때 진짜로 그 생략되어 있는 풀이의 그 중간 과정을 다 찾는 과정을 다 해봤더니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는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걸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하나씩 빼고 나면 되게 빨리 푸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답지를 많이 봤던 사람들은 그 중간 과정 찾는 연습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수학 잘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해야 되고 과정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그 과정을 생략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암산을 한다거나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시험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 추천하는 거는 순차적으로 푸는 연습 꼭 하십시오. 중간 과정 생략하지 말고 일단은 한번 다 해보시고 그 중에 내가 뺄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 주세요. 내 능력이에요. 그것도. 빼는 게 많아질수록 뭐예요? 능력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러면 수학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수학이라는 걸 딱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수학은 일반화하고 이 두 가지를 좋아해요. 일반화와 단순화를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일반화. 2차 방정식의 일반꼴 뭡니까? 2차 방정식의 일반꼴. 이거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맞아요? 이게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일반꼴. 근데 왜 얘를 사용해요? 항상 보면 수식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차 방정식 일반형. 그리고 얘로부터 근의 공식은 뭐가 나와요? x는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판별식은 루트 안에 있는 값, 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으냐. 이렇게 따지고 있죠. 근데 왜 하필 여기에 a, b, c라는 값을 사용했어요? 수학자들이 뭐냐면 원래 여기에는 값들이 다 들어가야 되죠. 어떤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0을 집어넣어도 돼요?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순간 a는 0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는 0 되면 안 돼요. 다른 건 0 될 수 있어요? 없어요? 0 돼도 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 내가 1차 방정식이다 하면 a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차 방정식이다 하면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는 딱 보이죠? x. 항상 약속이에요. 얘도. x라는 것도 입력으로 약속했고 y라는 것도 뭐로 약속했어요? 출력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a, b, c라는 값. 어떤 값 우리가 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면 이 a, b, c라고 쓰는 순간 얘는 수없이도 많은 방정식을 몇 개로 표현한 거예요? 몇 개씩으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일반화예요. 수학자들이 이렇게 딱 만들었고 아, 잘 만들었어. 왜? 모든 방정식을 이거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순화는 뭘까요? 단순화. 유명한 수학자, 과학자들 중에 아인슈타인이 뭐로 유명해졌습니까? 예? 아인슈타인이 유명해진 식, 에너지의 방정식 뭡니까? E는 예를 들어서 MC 스퀘어 들어봤죠? MC 제곱. 이걸 통해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얘가 참값이에요? 아니면 근사값이에요? 실제로 보면 근사값이에요. 저희가 공학적이나 수학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근사값을 많이 씁니다. 물리 같은 거를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해요? 제일 처음 물리 배울 때 마찰력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공기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러면 실제로 그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러면 수식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되죠. 단순화예요. 수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단순화 과정, 어떤 수식을 갖다가 되게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단순화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뭐였어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심지어 수학 선생님마저도 이거 뭐예요? 이 공식 외우면 중간에 풀이 과정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시험에서 딱 물어봅니다. 그 근의 공식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근의 공식이 나왔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외우라고 하도 시키니까요. 그러면 뭐냐면 그 단순화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 근데 단순화하는 과정을 알고 나면 그 단순화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당연히 계속 똑같으니까. ABC라고 놓고 근해 공식 알면 그냥 ABC 뭐 하면 돼요? 나중에 중간 과정 할 필요 없이 갖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적으로 보면 그 중간에 증명하는 건 누가 증명을 할까요? 수학자들 다 하시면 돼요. 원래는 수학자들 다 합니다. 수학과를 내가 갈 거 아니라면 솔직히 걔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되는지만 알고서 기억했다 사용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는 이유는 내가 그 중간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암기하시면 나중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대학교 시험 보러 가시면 여러분들 기억 안 납니다. 실제적으로 시험 보러 딱 가면 모르는 사람들 쫙 앉아 있으니까 긴장해서 알던 공식도 생각이 안 나요. 이건가? 막 이러다가 시간 막 보내갑니다. 뭐냐면 그럴 순간에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공식 찾아내면 돼요. 과정을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수학은 뭐가 좀 좋아하더라? 일반화와 단순화를 좋아하는데 일반화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항상 보이는 게 일반화예요. 일반화 해놓고 보이니까 문제가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대입해버리면 쉬워집니다. 단순화. 그 중간 과정 기억 안 하고 공식만 외우다가 나중에 그 중간 과정 하라고 하면 못 쫓아와요. 단순화라는 것은 수학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녀석은 일반한 거구나. 이 녀석은 단순한 거구나. 그래서 얘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오는 용어들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는 정의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 따지셔야 돼요. 지금 저는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더라도 수학 공부할 때는 좀 뭐 해야 돼요? 따지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어떤 수식을 볼 때도 뭐예요? 어떤 구조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얘가 어떤 형태지?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서 꼭 기억해 주시고 얘네들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잠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앞에 커리큘럼 2페이지가 되겠네요. 2페이지를 보시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초 편입 수학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라고 얘기했지만 기초라는 게 뭐냐면 가장 밑에 깐다는 거죠. 밑에 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 관점을 달리할 거예요. 얘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겠구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법이 있습니다. 미분법. 그러니까 미적분학 중에서도 미분법은 고등학교 과정이랑 그대로 거의 겹칩니다. 단지 대학교에서 배우는 함수는 2개가 더 추가가 돼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2개의 종류의 함수가 더 추가가 돼 있다는 거. 2-3개 정도가 더 추가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좀 들어봤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좀 다른 거는 뭐 공률이다, 변화율이다. 변화율에 관한 것도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저희가 적분법을 배웁니다. 적분법. 적분은 뭘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미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미분? 미분. 미라는 게 잘게, 분, 나눌 뿐이에요. 쪼갠다. 적분은 뭐예요? 잘게 쪼개진 것을 적이 뭐예요? 쌓을 적이에요. 쌓는다는 거예요. 잘게 쪼개진 것들을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합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 잘게 쪼개진 것들을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에 근사값을 구하다가 극한을 해버리면 참값이랑 같아져요. 그런 개념을 적용하는 게 적분입니다. 그래서 적분도 부정적분, 치환적분, 삼각적분, 쌍곡치환, 그 다음에 부분적분법, 구분부적분, 여러 가지의 적분법들이 있고, 새로운 것들은 아마 이상적분이라는 게 새로 있죠. 이상적분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분이라는 게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어요? 급방정식이랑 매개변수 방정식이다. 솔직히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은 어느 정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배웠었는데, 대학교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형대수 미적분학 3. 왜 선형대수를 왜 갑자기 미분적분학 사이에 집어넣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미적분학 3에서 배우는 편미분하고 중적분은 약간의 벡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방향성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형대수가 실제로 선형대수는 어떤 행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벡터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기억하고서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선형대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편미, 중적, 급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공학수학에서는 대부분
미분 방정식이 먼저 있는데 왜 벡터 해석을 먼저 집어넣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편미분 중적분이랑 곧바로 연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 벡터 해석이에요. 얘를 괜히 건너뛰어서 배워봤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벡터 해석을 집어넣습니다. 좀 더 빨리 배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미분 방정식과 라플라스 방정식, 라플라스 변환, 그리고 뭐 열린 미분 방정식까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커리를 작성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한 과정이에요. 6개월 과정이 뭐냐면 한번 전체 커리를 돈 겁니다. 그 다음에 9월부터 총정리를 합니다. 핵심 이론을 총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달 과정 동안 다 그걸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티별 핵심 유형 문제풀이 2달에 걸쳐서 각각의 파티별로 문제 연습을 계속합니다. 이 유형이 나올 때는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 연습을 계속할 거고요. 12월 달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 보러 가서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실수는 언제 다 해야 돼요? 12월, 1월 달에 하는 그 모의고사 볼 때 내가 실수하는 부분을 자꾸 찾아내서 그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이 바로 12월 달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 편입수학 첫 번째 과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명제가 있어요, 명제. 명제라는 게 뭐예요? 자, 명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거짓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뭐예요? 뭐와 무엇을?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문제를 푼다는 것은 무엇을 찾는 거예요?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무엇을 찾아가는 과정입니까? 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우리한테 주어지는 문제들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참이 되게 만드는 어떤 값 X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논리급, 논리합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히 건너뛰겠습니다. 뭐 합집합, 교집합, 부정 아니다. 그것 빼고 다라는 거예요. 여집합이다. 자, 5번에 조건 명제가 있죠. 조건 명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제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참인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문제를 푸는 것이고 조건 명제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조건 명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이면 Q이다. 그렇죠? P이면 Q이다.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A가 뭐이면 뒤에 어떤 조건이 나오면 수식이 나오면 이것은 뭐뭐입니다. 얘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문제가 제일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어요. 그 중에 참는 거 찾아야 돼요. 맞는 거 찾아야 돼요. 그럼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얘를 갖다 어떤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조건 명제는 P면 Q이다라는 건 뭐냐면 P라는 걸 만족하는 것은 모두 다 뭐예요? Q라는 걸 만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만약에 P를 만족하는 것들이 Q를 만족하지 않으면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으로 이렇게 표시하죠. P라는 집합이 있고 Q라는 만족하는 집합이 있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P에 있는 모든 것이 Q에 속해야 돼요. 속한다는 것은 얘네들이 같아도 돼요? 안 돼요?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명제 문제가 나오면 얘네들이에요. 조건 명제. P이면 Q입니다. 그러면 P라는 집합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냐? 그리고 Q라는 집합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냐? 그럼 P가 Q에 속하느냐? 그럼 참이 되고 속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기억해 주시면 조건 명제. 얘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 1번을 보시면 A는 0이면 A제곱은 A이기 위한 이게 P이고 얘가 Q예요. 무슨 조건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돼요? 얘를 갖다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얘는 A는 0 딱 고정돼 있죠. 얘는 어떻게 바꾸면 돼요? 넘겨서 A제곱 빼기 A는 0이니까 A로 묶으면 뭐예요? A 빼기 1은 0이죠. A는 뭐하고 뭐예요? 0 또는 A는 1이겠죠. 그럼 얘가 얘에 포함돼요? 안 돼요? 집합에? 포함되죠. 그럼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꾸로는 포함돼요? 안 돼요? 될 수 없죠.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에요? 예. A는 여기 위한 뭐 한 거예요?
충분하다. 여기 있는 것은 얘네들을 다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런 얘기 하죠. 얘가 뭐다? 총을 쏘고 얘는 뭐예요? 총을 맞아서 피나니까 얘는 예의기 위한 충분 조건. 얘는 예의기 위한 무슨 조건? 총 맞았으니까 뭐예요? 피나니까 필요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겠더라. 자, 그럼 B번도 봐볼게요. B번은 A는 B, 이거 이면이에요. A 빼기 B는 0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두 식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서로 같다는 겁니다. 범위가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될 겁니다.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명제 중에서도 하나만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도 참이죠. 대우 명제. 대우 명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7번에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의 대우 명제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하면 돼요? not q이면 not p이다죠. 그러면 짝수의 반대는 뭐예요? n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짝수 말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홀수겠죠. 그래서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뭐예요? 짝수의 반대니까 홀수이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 뭐더라? P면 Q이다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자? 만족하는 조건들의 집합을 찾아서 포함되면 참으로 생각하자. 자,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이제 집합이에요, 집합. 재밌는 게 집합은 여러분들이 언제 배우셨어요? 제일 처음 배운 게? 중학교, 중1 제일 처음 단원. 그쵸?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왔어요. 고등학교 왔더니 또 언제 배워요? 고1 제일 처음 단원. 근데 하필 왜 집합을 제일 처음 배울까요? 고등학교 과정을 잠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고1 때 뭐 배워요? 제일 처음에? 집합 배웁니다. 그 다음에 뭐 배워요? 인수분해예요. 그러니까 실수, 복소수 같은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워요? 인수분해를 배워요. 인수분해를 배운 다음에 뭐 배워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워요. 그 다음에 뭐 배웁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워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함수를 배워요. 그럼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그 모든 과정, 함수를 배우기 전 과정은 다 뭘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함수를 위한 과정이었어요, 원래는.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함수에서 어떤 범위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한번 물어봐 볼게요. y는 x분의 1이다. 혹시 얘에 대한 정의역 아세요? 정의역 뭡니까? 정의역. x의 범위가 정의역이에요. x의 범위 뭐예요? 예. 분모가 뭐 빼고 다 돼요? 예. x는 0이 이거인 뭐예요? 실수예요. 그럼 제가 한번 봐볼게요. y는 x 플러스 3 x 빼기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뭐 나와요? 얘의 정의역은 뭐 나올까요? 예, 마이너스 3과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3과 얘가 0이 되는 2를 뺀 나머지 모든 실수겠죠. 지금 뭐 한 거예요? 마이너스 3과 2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얘가 뭐인 것을 찾은 거예요? 0인 걸 찾았어요. 이게 뭐예요? 뭐 찾는 거예요?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을 풀었더니 뭐가 나와요? 이 함수에 뭐가 나와요? 정의역이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집합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제가 하나의 단어로 정의한다면 얘는 범위라고 얘기할게요. 어떤 범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나중에 함수를 다루기 위한 입력과 출력의 범위를 다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걔네들 다루기 위해서 방정식, 부등식도 배운 거고요. 그래서 범위 또는 얘가 변수가 1변수면 범위가 나와요. 입력의 범위가 나와요. 하지만 얘가 2변수면 입력이 몇 개라는 거예요? 2개가 입력이 되면 영역으로 나와요. 어떤 2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영역으로 나옵니다. 어떤 면이나 3차원 공간에서는 어떤 입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나중에 이제 범위라고 얘기할 거예요. 범위. 그리고 차원이 높아지면 어떤 영역이라고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뭐로 보자? 이제 어떤 범위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기 봐보세요. 4번을 보시면 집합의 표시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뭐가 있어요?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어요. 그럼 뭘 사용할까요, 주로? 조건제시법을 많이 사용하죠. 중학교 과정에서는 원소 나열법을 사용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예요? 조금 전에
x는 0 뺀 모든 실수다. 그 다음에 뭐 x는 마이너스 3과 2를 뺀 모든 실수다. 이게 다 무슨 제시법이에요? 조건 제시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 제시법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죠. 자, A라는 집합은 X가 얘가 입력의 범위예요. 입력의 범위. 그래서 뭐예요? X는 이거인 실수. 이렇게 써요? 안 써요? 이거예요. 얘가 정의역이에요. 뭐냐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X에 대한 집합입니다. X라는 녀석에 대한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 짝대를 긋고 이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변수일 때는 나중에 영역일 때는 어떻게 표시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x, y 이렇게 돼 있어요. x, y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x, y 입력이 몇 개의 변수라는 거예요? 2개의 변수고 얘에 대한 범위는 어떻다? 반지름이 1인 원의 내부라는 거예요. 얘가 조건이에요. 항상 조건과 몇 차원 변수냐? 입력에 대한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요? 여기에 대한 변수가 나오고 이 뒤에는 조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3차원이면 이 앞에 당연히 뭐 있어요? x, y, z 들어가고 뒤에 그 x, y, z에 대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얘네들을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어떤 녀석이 입력입니까? 얘를 보면 입력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뭐 부분 집합. 아까 우리가 포함에 대해서는 기억하셔야 되죠. 같아도 돼요, 안 돼요? 같아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6번에 집합의 연산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합집합. 합집합은 뭡니까?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가 b의 원소이면 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걔가 또 뭐예요? 컵이라고 읽기도 하고 조인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유니온이라고 읽기도 한다. 교집합. a 교집합 b는 x가 원소인데 x가 a에 속하고 그리고 돼 있죠. 그리고 또는 영어로 and 돼 있죠. 그리고 뭐예요? x가 b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서로 소는 뭐예요? 서로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서로 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은 뭐라고 돼 있어요? a 빼기 b. 그럼 a에서 b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x라는 게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면 돼요? 안 돼요? 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 또 뭐라고 돼 있어? 이고라고 돼 있죠. 이고. 이고하고 가로 열고 end라고 해놨습니다. 마지막 여집합을 보겠습니다. A의 여집합은 A 빼고 다죠. 그럼 A 빼고 다는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적었는지 잘 보세요. X라는 원소는 U라는 집합에는 속하지만 A라는 집합에는 속하지 않는다. 자, 앞에 보세요. 뭐 보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보이세요? 자,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적었어요? 보이세요? 그리고가 있고 이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콤마가 있죠. 그럼 콤마의 의미가 뭐예요? 콤마의 의미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교집합의 의미예요. 교집합. 여러분들 수학기호에서 주의해 줄 게 뭐냐면 콤마가 있으면 교집합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얘 또는 얘는 합집합이면 뭘 적어줘야 돼요? 꼭 또는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또는이라고. 또는을 안 적어주고 콤마를 찍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집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교집합입니까? 점의 좌표 한번 봐볼게요. 3,4 점의 좌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x는 3이라는 직선과 뭐예요? y는 4라는 직선이 만나서 이룬 점의 좌표죠. 그럼 이 점의 좌표도 볼 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얘가 점의 좌표입니다 하는 순간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이거예요. 뭐예요? x는 3이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생략됐냐면 y는 4라는 게 생략된 거예요. 그럼 얘 직선이에요? 아니에요? x는 3이라는 직선, y는 4라는 직선. 얘네 둘의 뭐라는 겁니까? 얘가? 콤마가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교집합. 그래서 우리가 왜 점의 좌표도 이렇게 사용합니까? x는 3이라는 것과 y는 4라는 그 두 직선의 뭐더라? 공통인 점.
그 교집합을 따진다는 거예요. 거기를 나타낸 녀석이다. 그래서 항상 점의 접히 보면 항상 콤마 쓰죠. 벡터를 나중에 사용할 때도 콤마를 많이 씁니다. 콤마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교집합이에요. 얘와 얘의 교집합이다. 그런 의미를 기억해 주면 되겠고, 점의 좌표 또한 뭐예요? 이렇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뭐예요? x는 생략되어 있고 y는 생략되어 있어요. 나중에 벡터를 배울 때도 똑같아요. 앞에 있는 건 항상 뭐예요? x예요, x. 뒤에 있는 건 뭐예요? 항상 y예요. 세 개면 세 번째 있는 건 뭐예요? z가 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벌써 약속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콤마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또 기억할 게 무엇이냐? 8번에 보시면 드모르간의 법칙 되게 많이 물어봤었죠? 공학 쪽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공학적인 논리적인 식을 얘기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행렬 문제를 풀고 할 때도 가끔씩 사용되기도 합니다. 집합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자, 그보다는 저는 이제 10번하고 11번을 물어보겠습니다. 10번. 10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칙 명제. 그 다음에 1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존재 명제. 무슨 얘기냐면 존재, 전칭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나오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전체 집합에서 조건 P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PX가 전칭 명제라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하여. 어떤 모든 값에 대해서 얘가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 다른 얘기로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의미를 보면 X에 뭐예요? 관계없이. X값이 뭐이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X에 관계없이 또는 뭐예요? 임의의 X에 대하여. 임의의 X라는 의미도 모든 X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값을 우리가 다 집어넣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어떤 X에 대해서도 이렇게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X에 대하여. 그래서 기호적으로는 어떻게 써요? 얘? A를 뒤집어 놨어요. 이렇게. 올을 의미하는 A를 뒤집어 놓은 게 전칭. 모든 X에 대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존재 명제를 봅시다. 어떤 X에 대하여. 그러면 얘를 갖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한 개의 X에 대하여 만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어떤 X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최소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그지스트 해갖고서 뭘 뒤집어 놨어요? 2를 뒤집어 놨어요. 그렇죠? 2를 뒤집어 놨어요. 2를 뒤집어 놨어요. 그럼 우리가 전칙 명제라는 건 언제 많이 사용합니까? 항등식. 그렇죠? 이런 문자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할 때 항등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존재 명제에서는 뭘 사용해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 푸는 건 다 뭡니까?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존재의 명제를 우리가 푸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만족하는 X만 찾아내면 돼요. 적어도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식이? 한 개만이라도 있으면 돼요.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없다. 해가 무한대게도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용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줄 때 거는 그런 용어들. 그리고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 뭐더라? 존재 명제일 거다. 그리고 전칙 명제일 때는 주로 항등식 물어볼 때요. 그렇죠? 항등식 물어볼 때 사용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